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뒤늦게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00여 명 외에도 신생아 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집중호우도 동반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를 거쳐서 오늘 밤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 6천여 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반트원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베트남 진출 기업인 오찬 등 경제 행사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과 마찰을 빚은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33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전남 지역은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에서 오랫동안 결석한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장기 결석 학생 6천여 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이유 없이 결석하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자, 전국에 얼마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정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은 6,87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는데요.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20명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 달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4,053명, 중학교에서 2,813명이 확인됐습니다. 특별히 이상 징후가 신고된 학생은 5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39명은 특별한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다른 취약 아동들에게도 교육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냉장고에 수년 동안 숨겨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친모.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출생 신고가 안 된 다른 아기 2명이 추가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입니다. 네, 친모가 심사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그러면 구속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친모 고모 씨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별도 신문 없이 서면 심리로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고 씨가 있는 이곳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남편이 직접 찾아와 심사 불출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영아 살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이를 차례로 출산한 뒤 각각 생후 이틀째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길게는 5년 가까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나 채무 내역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한 줄 알았고 출산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고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혹은 묵과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기 2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1차 구두 소견이고 시신이 오랜 시간 냉동실에 있던 만큼 한두 달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에서는 행방이 묘연한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산과 한 차례 예방접종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한 명은 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왔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이로 현재 이 여성과 아이 모두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제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로써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은 경기에서만 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와 관련해서 국회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 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돼 왔는데요. 이를 고려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SNS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출생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전담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야 상황도 알아보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청년들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요. 1,000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 등 당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는데 특히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릉에서 어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강릉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 정책도 약속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의 대학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 정책에 대해 졸속 행정을 가리려는 탄압 정치의 약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수산업과 관광산업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맹비난했고 여당은 거짓 괴담으로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돈 문제로 왜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더 안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후에 천일염 가격이 한 달 만에 83%나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1야당이 나서 괴담을 선동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어제 도쿄전력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반대 집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면서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깎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되는 과정을 묵인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계속 방통위원장 업무를 할 경우 방통위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깎일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다음 달 말까지였던 잔여 임기에 복귀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면직을 결정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면직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오류가 많은 데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12일 법원에서 열린 한 차례 신문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해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으로 예상됐던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베트남 보반텅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업인 오찬과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답방 차원입니까? 네,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이곳 하노이를 찾았습니다.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이었던 지난해 현재의 트엉 주석이 아닌 응유엔 수언푹 전 주석이 국빈 방한했는데요. 당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오늘 주석궁에서 만난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까지 95분 동안 양국 관계를 더 확대 발전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교역은 175배 늘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면서 베트남의 우리 동포가 17만 명, 우리나라의 베트남 국민이 23만 명 사는 등 두 나라는 소중한 친구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 간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베트남에는 전자와 자동차, 유통과 식품, 히토류 등 9천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서 70여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와 베트남 정부 인사들과 주요 기업 500개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서 교역 투자와 공급망, 첨단 산업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해서 총리 또 국회의장과 개별 면담도 진행합니다. 국빈 만찬까지 있어서요. 꽉 채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로 수교 31년을 맞은 베트남,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수교 당시보다 교역은 175배, 상호 방문객은 2,400배가 증가했습니다. 1992년 국교 정상화 당시 5억 달러 정도였던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지난해 877억 달러로 175배나 증가했습니다. 3위 교역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3대 교역국으로 오른 건데 특히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는 것보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게 더 많습니다. 지난해엔 미국과 홍콩 등을 제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반면 2018년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2019년엔 2위, 2020년에서 2021년엔 3위, 그리고 지난해에는 2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그 교역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떨어진 반면에 베트남하고의 교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도한 성장 덕분으로 내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시장 자체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략할 부분이 좀 더 다시 생긴 거죠.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생산 기지로 베트남에 대한 선호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스마트폰 생산에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의 법인이 있는 하이폰 클러스터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세트와 부품 생산액의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 기지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무려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미국에 동행했던 경제사절단의 2배고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건데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YTN은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을 찾아서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안가 지역은 선박 관리와 해양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모레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집중호우, 태풍 소식에 어미들 걱정이 크시죠? 네, 제 뒤로는 바다에서 육지로 올린 소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 올 여름 장마와 태풍 내습을 앞두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는 배들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 항구에만 1000여 척, 전남 전체로는 2만 7천여 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이 장마철 도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거나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어선들은 항구 안쪽이나 육지로 피항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여수와 완도 등 4개 지역에서 선박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수산 분야에서 3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증기가 증가해 강수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월 강수량만 최대 300mm가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선박 사고가 집중되는 장마철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배가 아마 이제 뭐 파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죠. 하고 이렇게 줄 전부 매놓고 이제 사람이 전부 이제 배 선주들이 지키고 있어야죠. 전라남도도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하면서 올해는 강력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선박 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연평균 4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해안가 지역은 비바람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선박 관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피항할 때 선박끼리 밧줄로 묶는 결박 작업을 2중 3중으로 단단히 해야 하고요. 특히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선 콧줄이 금세 낡아 쉽게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들도 미리 옮겨두고 바람에 날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물이나 어구들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만조 시기와 겹치면 높은 파도가 덮칠 수 있어 접근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양경찰도 장마와 태풍 내습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구조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항포구 및 해안가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해역, 위해 요소 사전 차단 등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 위험 상황 시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장마 장기화와 집중호우, 역대급 태풍까지 우려되면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일요일은 모레부터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 예정인데요. 제주, 남부, 또 중부지방까지 다소 많은 양의 비와 강풍도 예보돼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찾아온 올여름 장마. 특징은 무엇이고 또 폭우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김진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말 그러면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까? 장마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장마 있다.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위성 영상을 보면 그런 점이 좀 잘 보일 겁니다. 예, 지금 예.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주변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으로 해서 길게 전선 형태, 긴 동서로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게 장마전선이에요? 장마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전선의 맑은 부분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이게 슬슬 밀어 올리는 겁니다. 네. 밀어 올려서 이 장마전선의 위치가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는 게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올여름 장마철에 접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은 바로 좀 어렵고요. 아까 보시듯이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쯤에는 제주도가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 일요일 오후쯤에는 남해안 정도까지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위에 보통은 장마 전선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남해안까지 있던 장마 전선이 갑자기 중부지방으로 딱 점프를 해버립니다. 점프업이라는 현상인데 서쪽에서 보시면 가운데 저기압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장마 전선이 한꺼번에 그렇게 내륙으로 확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면 26일에는 26일쯤에는 그 저기압이 서쪽에서부터 다가오면서 중부지방으로 장마 전선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26일에서 27일 사이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번에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시작돼서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흘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도 점프도 하기도 합니까? 저기압이 다가오면 장마 전선이 먼 남쪽에 있던 걸 끌어올린다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한번 장마 전선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점프를 하는 형태는 있었는데 이미 제주도에 걸려 있는 형태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로 하루 차이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동시장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내린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제주도에 있다가 잠시 내려갔다가 다음에 남부지방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오는 형태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것이 그 다음 날은 중부지방까지 점프를 하고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전국이 거의 하루 차이로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것. 동시 장마가 지난 50년 동안 6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난해 여름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 부분 걱정하는데 올여름에는 집중호우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집중호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좀 겹치는데 방금 보통은 같은 경우 제주도의 장마 19일쯤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일입니다. 6일 정도 늦어졌죠. 그거는 아까 구름을 밀어올리던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늦게 확장한 건데 그 원인을 엘니뇨의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좀 늦게 장마가 시작됐다. 대신 주로 이번에는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긴 하지만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특히 보시면 이번에 장마 시작 뒤에도 보시면은요. 첫날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에 그 마지막 27일 정도쯤 되면 그게 다시 장마 전선이 제주도와 남해안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위에 있는 저기압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교차됩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뜨거운 공기고요. 파란색으로 위에서부터 표시된 게 차가운 공기입니다. 두 공기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폭우구름이 발달합니다. 그럼 남부지방에 폭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폭우 가능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압계 배치상 남부지방에 적어도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올해 장마도 장마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27일까지만 전망을 해주셔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내려갈 겁니다. 잠깐 내려가는데 바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는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잠깐 괜찮다가 그때는 이제 전국이 다 맑은 겁니다. 그때는 무덥습니다. 이전까지가 불볕더위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가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계속 물어넣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는 불볕더위가 아니라 찜통더위, 무더위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주 후반에 오는 거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뭐 타이완 부근 쪽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태풍이 몰고 왔던 수증기 구름이 만일에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될 장마 전선에 공급이 된다면 또 호우입니다. 그때는 이번보다 더 많은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접어드는데 네. 이번 장마는 얼마나 길게 갈까요? 보통은 장마가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마의 기간은. 그러니까 장마가 최근 들어서는 최근 20년 정도 될 때는 좀 늦게 시작되고요. 네. 그만큼 늦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장마 기간은 한 달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7월 25일. 그렇죠. 올해부터 25일 정도쯤에 시작하니까? 예. 끝나야 되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2021년도에 동시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장마 시작된 게 7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늦게 시작됐죠.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장마가 관측사상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8월 초에 끝났습니다. 길게 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덥지가 않았던 거죠. 아주 더웠던 때 비가 내렸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중부지방 쪽으로만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장마가. 그런 네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먼저 장마가 됐고 장마가 끝났다,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2차 장마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네. 중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장마기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내리는 비의 강량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올해 같은 경우 기상청이 예측하기로는 주로 남부 제주도 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원인은 엘니뇨의 발달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강남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강남 지대가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지난해 일어났던 일이고 1년 만에 그걸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하 건물들, 지하 빌딩들, 지하실이 있는 빌딩 같은 경우 차수막을 설치를 합니다. 차수막 설치. 예. 예. 차수막을 설치를 하면 비가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또 차수막 설치를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모래 주머니 같은 걸 준비를 해서 네. 충분히 사전에 물이 넘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그런 현상,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사전에 배수 시설도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주택 침수도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 침수가 그때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예. 어느 지역이라도 아무리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사전에 배수 시설을 충분히 점검하고 확충하고 차수막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로 막는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는 있겠죠. 예. 네. 워낙 변화무쌍해졌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태풍 보니까 7월 한 달에 네. 하나 정도가 하나 평균적으로 정도가 왔죠. 왔더라고요. 네. 올해는 어떨까요? 보통 태풍이 영향을 주는 게 6월은 거의 없고요. 예, 예. 7월부터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8월이 7월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9월, 10월 태풍까지 그렇죠. 나타나고 9월, 10월에 있습니다.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태풍이 시작됐다.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7월부터는요. 네. 태풍 대비해야 되겠고요. 8월, 9월로 갈수록 슈퍼 태풍,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는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태풍의 강도가 예. 훨씬 강합니다. 그만큼 뜨거운 해수면을 이동을 하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르는 슈퍼태풍, 실제로 기상청의 등급으로 따지자면 초강력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올 확률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 태풍 정말 대비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이 크다라고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번 장마도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마른 장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집중호우를 동반한 그런 장마를 대비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장마가 굉장히 변화무쌍했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그 최근 3년 이전에는 대부분 마른 장마였습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별로 안 내렸죠. 별로 안 내렸습니다. 예, 맞아요. 초반에 시작될 때만 조금 내렸고 거의 비가 안 내리고 덥다가 장마가 끝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장마 뒤 집중호우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기후
현상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장마 기간에 제법 비가 많이 왔습니다. 피해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요. 또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올해는 거기에 엘니뇨까지 겹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부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 확률상으로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예. 장마 이후에는 역시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집중호우가 젖어지는 게릴라 호우가 또 나타날 가능성 높고요. 네. 게릴라 호우가 어느 정도 지난다고 싶으면 그때는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기 때문에 9월과 10월까지는 초강력 태풍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지금 타임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기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는요. 장마가 제주도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네네, 기상청이 그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그런데 한 3, 4일 전에 바뀌었거든요, 예보가.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 어느 정도로 확장할지가 좀 멀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좀 더 가까이 오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 이때는 올라오는구나. 아 이때는 이전까지는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걸로 봤는데 아 이때는 미는구나 해서 네. 이번 예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기상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자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준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차 발사에 실패한 뒤 2차 발사를 예고해온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평안북도 철선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 사진을 보면 북한은 지난 16일에서 18일 서해 위성 발사장 단지 전반에 걸쳐 재포장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 신규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어서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비롯해서 북한의 군사도발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고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도 처음으로 인파가 집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상업위성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의 22일자 위성 사진을 토대로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 한쪽에 인파로 보이는 점을 가리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열 날짜로는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 전쟁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이 꼽힙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의 탑승객 5명 전원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부서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더미는 관광 잠수정 타이탄이었습니다. Remote operated vehicle from the vessel Horizon Arctic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잠수정이 찌그러져 부서진 채로 발견된 만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등 5명이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은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잠수정은 지난 일요일 심해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모선과 교신이 끊기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한때 해저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감지돼 생존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게임용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했던 잠수정의 위험천만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Everybody was nervous. Could we reach the bottom or have we returned? Because some dives before they got problems with the battery systems by 1,600 meters. 탐사에 나섰다 사망한 잠수정 업체 대표의 부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승객 중 최고 부유층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함께 숨진 감동적인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야구공보다 훨씬 큰 우박이 덮쳐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모습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뒤집힌 채 날아간 경비행기와 망가진 활주로가 엄청난 바람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구 570명의 작은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75km의 폭풍과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고 기르던 가축도 폐사했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에 놀란 관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간신히 피해 들어간 천막 사이로 얼음덩어리가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콜로라도 야외 공연장 객석에 우박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우박에 맞아 깨져버렸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째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시달렸던 텍사스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 경보가 내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약속한 요금 13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의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의자를 쫓아가던 아버지가 넘어져 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전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혜와 조연수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4월 새벽 서산시 읍내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사촌 동생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저녁 9시쯤 경기 안양시 박달동 다세대 주택에서 잠든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경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순경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술집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남쪽 7km 해상에서 고철 4,300여 톤을 실은 바지선에 불이 났지만 해경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5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수도권의 70, 80대 11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대 총책을 구속했습니다. 10대와 20대 마약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해 43.6% 늘어난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관, 마약 전담 검사를 소집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단체를 조직해 피해자들로부터 47억여 원을 가로챈 36명이
장기간의 수사 끝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까지 올라 있고요. 여기에 볕도 강해서 불쾌지수도 일반인 절반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과 가평, 강원도 홍천과 춘천에는 나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휴일인 모레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의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00여 명 외에도 신생아 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함께 문제점 또 대책 짚어보겠습니다.